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취약 유형을 진단해 보는 그런 파트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언어, 수리, 추리,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순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은 어떤 유형에 약하고 어떤 유형에 강한지를 가늠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이렇게 그 진단 분석표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뒤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 유형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시된 시간이 여기 있어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15문항을 분이죠. 15분 안에,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정도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리 논리의 경우에는 12문항을 20분 안에 푸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수리 부분에 시간이 많은 이유는 실제 문제 난도가 높은 약간 자료 해석적인 그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수리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문제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를 차별화해서 어떤 문제를 1분에 풀고 어떤 문제를 2분 안에 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추리 영역 있죠. 추리 영역도 그 15문항 중에서 20분이 나오는데, 이 추리 영역도 예를 들면 명제 논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넘어갈 수 있겠지만 논리 퀴즈 영역에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논리 퀴즈 문제를 어느 정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우수인지 아니면 보통인지가 보통 결정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 문제는 15문항에 15분 정도 배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 대부분 실제 점수와 시험장에서 치르고 나온 점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을 거쳐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긴 하시겠지만 이 애프티튜드 테스트 적성 시험에 또 예를 들면 NCS 같은 경우에는 컴피턴스라는 용어로 번역되는 이런 능력이나 적성형 시험의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 내에 못 풀면 못 푸는 겁니다. 나한테 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더 많이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시간 내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시간에 좀 엄격하게 대응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시면 몸속으로 시간이 체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 문항이 있지만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형에 따라서 나는 몇 분에 풀었고 얼마 걸렸으면 이 문제를 맞췄고 틀렸고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다 풀 때 스탑워치를 두고요. 실제 문제를 푸는 걸 한 문제당 하나씩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구나. 이런 문제는 내가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구별해 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 확인을 하고 개수를 보시면 이 시험 자체의 큰 특징을 보시면 이 NCS 영역이라는 게 일종의 지식형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NCS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논리 퀴즈에서 연역 명제를 많이 안다든지 아니면 수리 추론에서 수리와 관련된 계산 방법, 그러니까 계산형 과정이 아니라 측정형 과정으로서의 이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든지
이 언어 부분에 있어서 글읽기에서 내가 글의 목적에 맞는 글읽기를 탑재하고 있는 건지,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잘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15에서 12, 그쵸? 이것만 비교해 보면 얘가 5, 3, 15 이게 아니죠. 얘가 3으로 분류해 보면 얘는 3, 5, 15잖아요. 얘는 3, 4, 10이죠. 5 중에 넷. 그러니까 80%에 해당하는 정답률을 가지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 문제 수준에 따라서 8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지면 우수하다. 그것보다 약간 떨어지면 보통이다. 그래서 합격권에 있으시려고 하면 이 둘 사이에 차별화된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80%를 기준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냥 3, 5, 3, 4 이렇게 문항 숫자를 3이라는 공통 분모로 5대 4의 관계, 5대 4의 관계이기 때문에 80%에 20% 이렇게 수치로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수리 논리적인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리긴 하였지만 이런 것들이 몸 안에 체화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 80%를 맞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가 각각 가중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중치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걸 좀 더 잘하고 어떤 분은 어떤 걸 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공간적 사고가 좀 강해. 공간적 사고를 보는 패턴이 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쉽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약간 복불복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 과정이 생기시고 시간을 제한해 놓고 있으면 빨리 접근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수리 부분요. 수리 부분도 이 부분도 해결이 가능한 측면들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포자들이 되게 많기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중학교에 해당하는 수학을 자기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수리 논리에 해당하는 지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문제 해결에 수리적 사고를 탑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전법입니다. 그런 점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도 좀 득점 포인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려운 점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추리 부분에 예를 들면 논증 있죠? 논증이라든지 논리 퀴즈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영역을 들 수 있는데요. 논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논증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플러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와 관련된 간단한 논증 문제들이 연역 논증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근하시면 오히려 시간이 단축되고 정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논리 퀴즈 문제가 있는데요. 이 논리 퀴즈 문제는 사실 이 우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나만의 스킬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갖추어지면 논리 퀴즈 문제를 들어가셔도 상관없긴 하지만 시간 순서로는 뒤로 빼시고 그 다음에 논리 퀴즈 푸실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을 분석하고 추론한다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리 퀴즈 문제가 전체 점수를 좌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언어 부분은요. 언어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상 어휘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글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는데 글 전체에 해당하는
언어적인 추론, 논리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 글을 읽는 이해도 해석력에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논점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뇌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텍스트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지문에 대한 습득력이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먼저 받아들여진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접근하겠죠. 이런 배경 지식 측면의 차이는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배경 지식을 얻는 방식의 수업 패턴은 수험 패턴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더 빠른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그런 패턴이나 아니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증가시키는 방향의 수험 패턴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대신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치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런 문제들을 푸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논리적인 사고들이 증가하거나 어떤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런 패턴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장기적인 방식의 한 접근 방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0% 수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 우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학습 수준이 우수예요. 일단 이런 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실수를 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현재 이걸 보시고 실수하는 패턴을 요약 정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답노트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실수했지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다가 그 부분이 나오면 긴장하게 됩니다. 주목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니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또는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꿈으로써 저 실수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보통 수준은 일단 기출 유형을 먼저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단평가 보시고 기출 유형을 보시고 기출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문제를 외웠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런 형태, 형식의 문제가 나온다를 알고 접근하면 접근의 그 어프로치에 접근의 그 방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언어는 언어 나름대로, 수리는 수리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보통인 분들은 사실 시간적인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속도를 내야 되는지 자신만의 방식이 들어 있으셔야 돼요. 자신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비법이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한 10가지씩 있다. 그러면 나는 한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면 제가 누적적으로 발전시킨 방법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체화할 수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체화의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여러 양태로 테스트해 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확 파세요. 파서 자기 걸로 가져가셔야 되고 이게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시면 버리시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신이랑 맞지 않는 방식을 체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점수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우수를 맞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게 나만의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폭넓게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상 변화가 좀 존재하셔야 돼요. 인지상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속도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수와 보통에 대해서만 설명드려보고 이렇게 오답 노트 만든다거나 V 표시 한 다음에 나중에 풀어보신다거나 그래서 주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나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풀어요. 어떤 문제를 풀고 이게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넘어가고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얘가 오답이니까 얘를 못났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 체크하시고 일단 그 유형에 대해서 내가 시간 내에 풀었는지 체크하시고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이 문제는 어떤 걸 측정하기 위한 장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내가 시간 내에 하기 위한 나의 전략은 무엇이었고 이게 만약 오답이 나왔다면 나한테 무엇이 모자랐기 때문에 나왔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단점을 살피는 기회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언어논리, 수리논리, 추리,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에 대한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보시고 이 전체에 대한 개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 뭐가 좋냐면요. 푸는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30초짜리 문제, 여기는 1분짜리 문제, 여기는 2분이 더 걸리는 문제. 이러면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배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토하실 게 이게 시간 순서로 쭉 있다고 해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푸는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위주로 점수 획득에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먼저 푸시고 시간을 돌리는 것도 자신만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논리부터 제가 모든 문제를 풀기에는 약간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기억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문장에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이 보기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 중에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제한사항이 있는데 심지어 이 선지를 보시죠. 선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아니면 라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와 라에서 둘 중에 하나에서 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쵸? 보기와 선택지를 모두 고려해서 단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을 내가 잘 찾는다. 이런 관점은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는 별로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보기를 정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문장에 속한 단어들은 있죠. 문맥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읽기라고 불리우는 부분이에요. 그죠?
큰 읽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작은 읽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판단되어지는지, 두 번째, 구체적이고 예시적이고 특정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조선은 유교를 기본으로 사회를 이끌어갔다. 그래서 조선은 유교주의 사회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큰 읽기입니다. 그 다음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이지, 유교를 중심으로 조선사회가 만들어졌다. 기본 이념도, 민간신앙도, 생활문화도 유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큰 읽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나 맨 끝에, 그래서 두갈식, 중갈식도 있긴 하지만요, 미갈식 이런 부분에 큰 읽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칭하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읽기는요. 작은 읽기는 이제 그런 거에서 문화에 끼친 영향은 실로 뭐 했다? 자, 이제 3, 4번을 보시면 미미했다, 지대했다, 당연히 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하나는 여기 보시면 나가 2개, 마가 1개, 여기 있죠. 디귿 있죠. 디귿은 아무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다 하면, 얘를 읽고 난 다음에 리을만 읽으면 답이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정보. 이러한 생활문화에서 백색은 자연스럽게 이거 되게 숭상되었으며 가죠. 숭상되었으며 그것이 그릇에 이게 된 게 백자이다 이랬어요. 적용이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읽으셔야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 보시면 이 큰 읽기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오답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반면 이 작은 읽기는요, 작은 읽기 세부적으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둘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돼요. 이 둘 사이에 조화가 없으면 어떤 것들은 시간은 줄였는데 문제를 틀립니다. 또는 문제는 맞췄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 언어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GSAT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은 이 정답률과 시간을 동시에 가져가는 패턴을, 자신만의 패턴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주제를 물어보죠. 그러면 큰 읽기를 좀 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같으면 작은 읽기에 초점이 맞춰서 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비중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좋아요. 그리고 전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를 빠르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금방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원래 이런 물음 자체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주제는 뭐니? 또는 제목은 뭐니? 또는 이 글의 소재는 뭐니? 제가 맞나요? 예. 이게 헷갈립니다. 소재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큰 읽기형 문제입니다. 또는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부합하는 것은,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작은 읽기에 해당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뭐 먼저 보셔야 되냐면 전체 백두산 화산 분출이 기후에 영향을 끼치고 분출 규모가 컸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화산 분출과 관련된 소재들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읽으시고 1, 2, 3, 4, 5번을 보시죠. 그러면 뭐 이게 제목이 뭐였다, 그런 주장은 무엇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읽기는 백두산 화산 분출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련돼서 찬반 논증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2초 읽었잖아요. 2초 정도 큰 읽기를 보시고 이제 거꾸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찾아갈 때 뭐가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죠. 분출물, 최대 규모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말을 쫓아가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가장 쫓아보시면 여기 있죠. 969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을 보고 해당 지문이 거기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성층권까지 뿜어 올렸으며 단기간 분출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양이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 옳지 않은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옳은 것은 약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보고 거짓말을 안 한 걸 증명해봐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한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맞는 걸 찾는 게 훨씬 쉽지 틀린 걸, 없는 걸 찾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분출물은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다. 지금 제가 글을 읽을 때 주어는 이 포함되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주성분 위주로 먼저 읽으시는 게 스피드상 좋습니다. 내용상도 좋아요. 자, 그래서 화산의 분출물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화수소, 아황산가스 이런 말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으니까 얘를 찾아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부분에 보면 불화수소, 아황산가스 그래서 고얼정프 과학 아카데미 연구원은 불화수소, 아황산가스가 함께 나와 이런 것도 일으켰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화산의 분출물에는 이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치부합 문제는 사실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입니다. 2번이 정답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틀렸다는 걸 확인해야 2번이 맞다는 게 다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2번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3, 4, 5번이 틀렸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나가지를 못하세요.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성 위주의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답이 확인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문제의 난도가 낮죠. 그러면 다른 것들을 확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다른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보낸 시간이 더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울 수 있어요. 철저하게 시간 중심, 타임 베이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얘가 만약 답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 얘가 맞는 근거를 한 번 더 찾습니다. 이게 더 정확하고 시간을 더 줄여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답률과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상충하는 관계의 균형점을 누가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질적 수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시했던 문제들의 세부 내용적인 접근 방법과는 좀 다른 형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안 좋은 점 한번 말해볼까요? 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 입장에서 이 내용이 예를 들면 제가 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실추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교육학과를 나와서 실추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쉽겠죠. 과학 지문이 나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용으로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용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뭐 또 영향을 미치냐면 형식적인 부분, 그러니까 접속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인간자본론은, 그러니까 인간자본론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 이와 같은 인간자본론이 설명되어져 있다. 이 같은 관점이라고 있잖아요. 이 같은 관점이 뭐냐면요. 학력에 따른 수입의 차이는 교육에 의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뭔가를 설명했고, 이 같은 관점은 하면서 요약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다 있죠. 기업가에게는, 정치가에게는 약간 병렬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기업가에는 이게 좋고 교육이 정치가에게는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글을 읽지 않고 판단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글을 읽는 패턴으로만 접근했을 때, 나한테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접근하는 방식이 없다. 이런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이 접근하고 있는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이게 뭐 제가 서론 결론이라고 했지만 어떤 글이든지 도입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주의를 환기하고 여러 사람의 관심을 유도하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장치를 서론이라고 합니다. 도입 단계에 뭔가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반면 끝나는 장면은요, 요약 정리가 이루어져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당부의 말이 전달된다거나 이런 표현이 끝나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표현이 있고요, 나가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글 안에서도 그런 패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의사소통, 특히 언어논리적 영역에서는 뭐 이건 이렇게 반드시 적용돼 이런 거 없습니다. 작자 마음이에요. 근데 작자들이 쓰는 패턴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면 본론 있죠. 아까 제가 기업가 이런 말 드렸잖아요. 병렬적으로 여러 군데에 도움이 돼. 예를 들면 예술은 정치에 도움이 돼, 경제에 도움이 돼, 사회에 도움이 돼, 교육에 도움이 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또는 예술은 고대 시대에, 중세 시대에, 근대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도움이 돼. 시간적으로 설명했죠. 예술은 아시아에는, 남미에는, 북미에는, 유럽에는, 아프리카에는 공간적으로 설명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쓰는 패턴이 좀 정리되어져 있다면 약간 편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8번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맨 앞부분은 거의 워킹 메모리 안에 내용이 담기도록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슐츠는 교육을 배당금의 형태로 투자로 보면서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경제적 가치는, 그래서 교육이 투자이므로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다. 그게 인간 자본론이다. 라고 슐츠가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어질 관점은 이렇게 주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나나 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지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나는 하나밖에 없고요. 라와 라. 그래서 가나다라 중에서 라가 2개 분포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라가 맞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읽는 순서만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를 볼까요? 이 같은 관점, 경제적 가치가 교육이 인간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하게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는 학력에 따른 수입 차이는 교육에 의한 지식과 기술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원인 결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가 맞는지 다가 맞는지, 이와 같은 인간 자본론은 개인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정치가에게 어떤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 이런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글을 전개할 때 A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B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강조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not A but B도 동일한 방식이고 내용은 A가 아니라 B다 이런 말인 거고, A뿐만 아니라 B는 A도 그렇고 B도 인간의 그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긴 하지만 이 B라는 측면을 더 앞으로 설명하겠다 할 때 이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요약드립니다. 8번 문제.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것만 하게 된다면 익숙하지 않은 지문에서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안은 형식적인 부분들 있죠.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루시면 됩니다. 이거 맨 처음에 하시면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틀리거든요. 그래도 도전하시는 만큼의 혜택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어려운 만큼 그 열매는 더 달고 더 값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여기까지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문제 연속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4,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두 문제짜리 형태가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GSAT나 이런 문제에서도 지문의 길이를 좀 길게 하거나 내용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독해력, 이해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시면서 내용을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지나치게 시간 효율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보편적입니다. 지나치게 시간 효율성을 고려하시면 나중에 이해력이 떨어지는 범위까지 뭔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력이
더 우선입니다. 이해력이 더 우선이고 이해가 잡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읽기가 어느 정도 됐다. 나 이거 뭐 좀 알 것 같은데 이것까지 읽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시면 스킵하셔도 되는데 내용 판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스킵하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시간도 놓치고요. 정답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읽기는 먼저 잘 하신 상태에서 시간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14번, 1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이랬죠. 경제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그러니까 경제에 관련돼서 현실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비만세, 덴마크, 비만 억제, 덴마크 비만세, 비만세와 관련된 소재가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세를 했는데 현실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가 봅니다. 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나머지를 안 읽으셔도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여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더 읽는 것도 큰 읽기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14번은 뭐라고 부르냐면 문단 내용을 요약한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제 살피는 겁니다. 단락별로 주제를 살펴요. 15번 순서를 맞추래요. 저게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맞추면서 주제만 판단하면 되니까 큰 읽기 위주로 읽으시면 돼요. 작은 읽기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를 먼저 살펴요. 순서를 보시면 가두개, 놔두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 나중에 먼저 하나 읽어보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 나중에 여기 보면 가는 현실적 경제정책의 중요성, 나는 비만세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가를 한번 보면 경제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현실의 필요를 당위가 정책 명분이 당위가 현실적 필요를 당해내지 못한다.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도 비용을 이겨내지 못했다.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현실적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해당하는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나번은 보면 비만세는 비만이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인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교수가 처음 제안했으며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가 1년 만에 폐지하였다. 얘도 비만세의 이게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나가 먼저일까요? 가가 먼저일까요?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서로는 뭔가 사람들의 주의 관심을 일으키며 새로운 소재가 나오고 그 소재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만약 이게 논설문의 경우에는 굉장히 맞는 표현일 수도 있죠. 가라는 게. 그쵸? 논설문에 경제는 현실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 논거로는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그 반 논쟁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번이 먼저 나타나는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구조상의 이해가 더 핵심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기준으로 가가 나올지 마가 나올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제안했다가 폐지됐는데 덴마크에서 폐지된 비만세는 완전 이어지잖아요. 그쵸? 내용 자체가 반대 나 다음에 마가 나온다는 느낌이 완전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그 비만세는 그래서 정책 세제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마번이 비만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만세가 어떤 내용을 지녔고 어떤 내용 때문에 추진된 정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5번 문제를 해결해 보면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닌가. 그럼 마지막으로 해결해 될 게 저 가가 결론에 해당하는 표현인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경제는 현실이다.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면서 끝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만 해결하면 되죠. 답원은 보면 비만세를 폐지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서 덴마크 정부는 도입했다가 설탕세의 도입 계획이 역시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폐지했습니다. 이런 거고요. 라번의 비만세의 부작용이 나와 있는데 라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비만 억제와 의료 재정의 안정화라는 긍정적 가치 이면에 존재했던 이런 부정적 효과가 너무 컸던 나머지 비만세는 좌절을 맞게 된다. 싼 가격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세에 얘가 지금 부작용을 설명하고 여기 보면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글 전체가 왜 비만세가 부정적 효과가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라번의 글은 비만세가 왜 폐지됐는데 긍정적인 부분에 비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더 컸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4번은 비만세의 부정적 효과, 부작용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만세의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훨씬 컸고 그래서 비만세가 폐지됐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입니다. 약간 유사해 보여도 글의 전체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라번만 읽으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읽기만 하시면 라번을 맞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작용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의 정답은 역시 4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언어 논리 한 부분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어떤 글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전체의 큰 읽기로서 소재를 판단한다거나 주제 문장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핵심이 돼 보이는 부분을 찾는다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신문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세요? 우리나라 신문을 읽는 방법과 영자 신문을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신문은요, 헤드라인을 읽고 읽을 만한 걸 찾습니다. 반면 영자 신문은요, 한자 한자 읽습니다. 왜 그렇나요? 잘 모르면 뭔가를 세밀하게 읽게 돼 있어요. 좀 잘 알죠?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떤 의미 체계로서 잘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읽기 수준을 넓혀야 맥락 수준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작은 읽기를 할 때 큰 읽기 맥락 내에서 물어본 지문에 맞게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언어 논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수리 논리에 대한 진단평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